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시장은 연일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7.7%란 물가 상승률을 과연 인플레이션 안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를 계기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정책 전환을 할 것인지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은행에 파견 중인 김효신 박사, 그리고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7.7%. 7자를 딱 그리니까 자본시장, 증시도 그렇고요.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8에서 7자로 낮아졌는데, 김대중 교수님 7.7%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좀 안정세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큰 전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전환을 했다? 예, 큰 전환을 했다. 원래 이제 지금 미국이 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느냐 하면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물가가 2%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최고 5.0까지 올리겠다는 게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달에 원래 예상했던 것은 한 6%대로 나올 것이다.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7.7은 나왔고, 이번 달에는 원래 당초 예정은 7.9%였습니다. 10월 예상이? 예, 10월 예상이 7.9였는데 7.7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 7% 폭등을 했고 원화 환율도 안정되었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풀었던 달러가 6조 달러입니다. 6조 달러를 풀었고 경제 학계에서도 논란은 되고 있지만 물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유동성 공급이었습니다. 돈 많이 푸는 거.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목적은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미국으로 회귀시키고 복귀시키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최고 5.0까지 2024년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한 5.5까지 올릴 예정인데, 지금 4%죠. 4%죠. 그러니까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0.75를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번 달 물가가 이제 7.7이 나오게 되면서 물가가 좀 안정되었다는 신호가 되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0.75를 계속 올렸었던 것을 이제 좀 진정시킬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도 크게 떨어졌었고 전 세계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효신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정점을 확실히 지났다고 이렇게 좀 단정하고 안심해도 되겠죠?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보통 17개월에서 3년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상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30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요즘은 이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유동성이 원인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 199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통상 금리 인상 기간도 길지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점 상태에서도 상당 부분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올린 후에도 그 수준이 유지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전에 기억했던 1997년 IMF 때는 저희 상단이 6%로 올리고 나서 한 4개월을 지속했었고요. 닷컴 버블에는 7개월,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4개월 정도로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금리가 4%인데 미국이 이번에 올려서 7.7%가 됐지만 물가 상승률. 소비자 CPI가 근데 기준금리에서 CPI를 빼면 마이너스 3.7%입니다. 이게 실질 금리거든요. 실질 금리. 마이너스 3.7%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미국 연준위원, 여러 연준위원도 있지만 연준위원들도 얘기들이 앞으로도 파월이 얘기했듯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물가 하락 조건이 조금 더 나오지 않다면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이제 현재의 물가 수준에 대한 평가를 조금 이렇게 서로 색깔 있게 내놓으셨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미 연준 위원들도 평가가 여러 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연준 위원들의 평가 어떤 평가가 있었고 또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 교수님은? 뭐 여러분 다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뭐 가장 많은 이제 의견이 지금 현재 우리가 0.75씩 계속 기준 금리를 올렸었는데 이제는 0.5 정도로 올려도 이제 올려도 되겠다. 네. 일단은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올렸던 것을 좀 기조를 바꿔서 0.5%만 올려도 되는 그 수준으로 왔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5.5%가 제일 많습니다. 5.5%. 예. 네. 그러니까 금년에 4.5, 내년에 한 5.5, 뭐 5.0이나 5.5까지고 2024년까지 미국의 연준은 물가가 2%될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급한 속도로 올렸던 자이언트 스텝 0.75씩 올려놓은 것은 멈췄지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계속 0.5씩 올려서 최고 5.5까지는 올리겠다는 게 미국의 연준의 목적이다. 5.5. 예. 그러면 0.5씩 하면 앞으로도 세 차례 더 올린다는 얘기죠. 1.5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1.5%포인트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미국의 연준의 목적은 물가 CPI가 2%가 될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당분간 올리겠다는 기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 12%로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를 202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아직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뭐 완전히 이제 급하게 올렸던 0.75는 이제 진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0.5를 올연말 정도 올릴 것이고 예. 내년에 뭐 0.5나 1% 정도는 더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 시장도 아주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김효신 박사님은 어떠세요? 이 연준 위원들 여러 의견들이 지금 있다고 우리 김대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의 어떤 내용이 주로 많고 그런 의견 중에서 우리 김효신 박사가 좀 공감하는 부분 있다면 어떤 분의 얘기일지. 예, 전체적으로 완화 기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패트릭 하커 위원 같은 경우에도 얘기한 게 이제 50pp 올린 자체만도 약간 다음 그러니까 13일 날 12월 13일 날 예상되는 금리 인상 시기에 50pp 올리는 것도 상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은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약간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작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채 시장에 약간 흔들린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은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자산이라는 국채를 사는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외국의 그 정부가 없다 보니까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에린 자넷 옐렌 자넷 전 지금 재무부 장관께서도 바이백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나름대로 미국도 나름대로 현재는 일정 부분 부작용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근데 완화 기조는 분명히 하겠지만 뭐 로리 로간이나 아니면 다른 연준 위원도 앞으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 기준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패드워치라는 부분들이 예. 패드워치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반영돼 있는 네. 그 향후에 그 기준금리 상단을 보면 네. 13일 날 50bp가 거의 85%까지 올라간 상황. 12월 13일 예, 이 예. FOMC에서 예, 예. 0.5%포인트 올릴 확률 화면에 나오네요. 83%. 예, 맞습니다. 83%까지 갔고 내년 2월 3월에는 25bp 올려서 예. 상단을 9월 그 점도표상 계획했던 대로 네. 5% 미만으로 좀 올려서 좀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 CPI도 또 중요하고요. 11월. 네, 계속 그 CPI가 어떻게 변동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파월 말대로 네.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물가 하락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세를 최소한 3달, 4달 이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12월 13일 날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연준이 남았잖아요. 예. 그때는 지금 두 분 다 빅스텝 네. 0.5%포인트 올리면 네. 4.5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는 일단 이번에 0.5를 뭐 가정을 한다면 네. 내년의 수준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5% 미만 전망도 있고 5.5%도 있고 어느 정도? 예, 저는 뭐 4.5%가 올 연말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5.0까지
내년에는? 2024년에 5.5까지가 이제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물가가 좀 잡혔다는 이 추세로 본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좀 조금 다음 달에 좀 낮게 나올 겁니다. 11월 예, 11월, 12월이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물가는 좀 잡혔다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를 통계하는 거 보면요, 집이 반영되는 비율 한 30% 정도 됩니다. 아, 월세 부담이 예, 월세, 물가의 전세, 30%. 예, 자가집 예. 포함해서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한 30%, 40%까지 물가에 집값이 반영되는 게 월세와 자가를 포함해서 그렇고 네.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자가를 빼버리고 월세나 전세만 물가 지수에 넣어서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물가 지수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물가에 계산하는 자체가 집값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더 높은데 우리나라 맞습니다. 과소 계상이 되고 예, 있고. 자가집을 빼버린다. 예. 기획재정부 생각은 자기 집을 투자한 것은 투자의 목적이고 소비의 목적이 아니기 소비자 물가 빼야 된다. 투자의 목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물가가 항상 낮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난달에도 7.7이 나왔지만 한국은 5.5밖에 안 나온 이유가 한국이 물가에 통계하는 자체가 자가집을 빼버리고 물가에 반영되는 비중이 미국과 유럽은 40%까지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지수 체계가 좀 비합리적이다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비합리적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도 이제 자가집을 좀 반영하는 좀 미국과 유럽의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이나 표준을 따라야만 우리가 정확한 물가 통계가 나올 수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네, 정부에 계시니까 좀 예, 예. 비합리적이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거기에 저희와 미국의 그 주거비 구조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렌트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라고 속칭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 비율이 아까 30%라고 그러시는데 정확하게 33%입니다. 물가에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가 사실은 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월세 비율은 지금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굉장히 작고요. 사실은 뭐 전세라던가 전세가 아니면 자가 비율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CPI 계산할 때 저희가 그런 구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약간 나라마다 특색이 네. 반영된 요인입니다. 예. 그러면 금리 인상이 지금 속도만 조절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스닥이 뭐 7% 이상 네. 막 오르고 그랬는데 시장이 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정상적이에요?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요. 198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을 했었고 카터 대통령 시기였는데 예. 폴 볼커가 그 당시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5%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출 금리가 뭐 25%까지 됐다고 이렇게 보실 정도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 금융정책에만큼은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물가를 잡는 것이 미국의 연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의 이제 정권을 뺏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미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썼었고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 물가를 2%로 잡을 때까지 21%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뭐 레이건오믹스라고 해서 레이건 대통령 이게 미국 경제가 세계 최고의 GDP 강국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강력한 통화 정책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의 연준은 경기와 상황 없이 일단 미국의 물가를 2%로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네. 코로나 때 풀린 달러를 6조 달러 환수하겠다. 뭐 그런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연준의 정책 방향, 독립성 있는 거는 좀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해서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게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 요인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이 지금 쌓여 있는데 그게 월가에서는 2월 종료설이 지금 나돌고 있고요. 2월 종료설. 종료 가능성. 더 이상 뭐 러시아도 무기도 없고 미사일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다는 게 이제 월가에 사실은 워싱턴의 일정 부분 뭐
월가의 루머에 따르면 뭐 워싱턴에 협상을 하자 이제 전쟁 종료와 관련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가 있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진핑도 이제 재임을 확신하게 이제 됐기 때문에 3년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내년 2분기로 기화로 해서 봉쇄가 풀릴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예.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채 시장도 물론 이제 안정화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향후에 매파 기조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들이 사람들 그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서로 이제 공감을 얻으면서 갑자기 이제 그 시장에 이제 몰려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는 시각은 이러한 시장이 올라가는 것조차도 그만큼 아직도 유동성이 안 빠진 거다. 유동성이 안 빠졌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거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CPI에서 핵심이 사실 주거비랑 그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게 빠지려면 사실은 침체가 어느 정도 와서 실업이 발생돼야지만 이게 빠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필요하다. 이거는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다. 그리고 시장은 그만큼 많은 유동성으로 아직도 조금만 좋은 소식과 긍정적인 정보만 뉴스만 오면 튀어오른다. 튀어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약세장 속에 있고 일시적인 것이고 일부 월가에서 내년 2월입니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에 대한 루머가 있고 금리 어떤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시진핑 3년임으로 또 코로나 어떤 억제가 해제될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달러 값도 그렇게 해서 큰 폭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늘 현재 한 1,333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달러 최고 환율이 1,440원까지 갔었으니까 예, 아주 뭐 100원까지 빠졌었다고 볼 수 있고 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1964년도부터 2022년 이번 달까지의 이제 환율 추이 그래프입니다. 그 환율 추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긴 긴 보겠습니다. 시간 동안 이제 환율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그런가요?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1964년도에 환율은 300원이었을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제 1,433원까지 오늘 빠졌는데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우상향입니다. 네. 매월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매월 1.4원 정도 오릅니다. 이제 이게 확률로 82%다. 그러니까 요점은 뭔가 하면 원달러 환율이 이번에 이제 위기가 좀 극복되더라도 환율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64년부터 저렇게 단기적 계속 올라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1997년도에 2,000원까지 갔었고 2008년도에 1,600원. 이제 이번에 이제 1,440원까지 왔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나 이번에 금융 위기를 이제 극복하더라도 환율은 매월 1.4원 정도 오른다. 이제 82% 확률로 맞다. 이제 이게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또 반대로 미국의 채권 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 우하향입니다. 이제 21%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우하향이기 때문에 2024년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은행 이자는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른다는 거고 은행의 기준금리는 다시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내릴 것이다. 김 교수님, 이 지난 주말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아래로 일시적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비하면 벌써 100원 이상 더 떨어진 건데 좀 더 안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좀 뭐 아까 이제 장기적인 그 그래프를 봤다시피 이렇게 뭐 1,319원까지 1,320원까지 급락을 했지만 아마 이제 미국이 통화 정책을 완전히 바꾼 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은 물가가 2%될 때까지 아직은 7.7%이기 때문에 계속 달러를 좀 더 환수해야 되고 시중에 아직은 미국의 유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 달러를 더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교수님 말씀으로는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우상향 올라갈 맞습니다. 것이다. 지금 시적으로. 우리 김원신 박사는 어떻습니까? 그 금리 인상과 환율 관계 분석을 좀 많이 하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예, 일단
잘 아시겠지만 환율은 단기적인 요인은 외환시장 수급에서 발생이 되지만 수급. 예, 중장기적인 거는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과 관련된 네.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지금 예.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방향이지만 그게 언제 또 급변하면서 환율이 바뀔지 또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신흥국들 부채 위기가 항상 또 일어나기 때문에 신흥국 위기가 오면서 환율이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일어나는데 저는 가장 큰 킹 달러의 고점을 통계적으로 보면 딱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슨 원칙입니까? 가장 달러의 고점이 되는 시점이 산업 생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로벌 산업 생산과 예. 경기 침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예. 과거에 미국이 14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예. 그중에 11번이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예. 그 11번에 공통적으로 킹달러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대부분의 한 킹달러 현상의 특징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서 산업 생산이 가장 저점으로 찍히는 순간 네. 네, 대부분 킹달러가 왔고요. 고점이 그래요? 왔고 산업 생산이 최저점으로 예. 떨어질 때 왔고 예. 그것이 이제 완화 기조로 이제 전환되면서 수개월 지나는 시점에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산업 생산 저점과 금리 인상 완화 기조로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몇 달 있다가 킹달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달러가 그래서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미있는 거 2008년도를 한번 생각해 예. 보시면 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본적인 원인은 2004년부터 2005년간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예, 1%에서 5.25%까지 올린 게 시발점이 돼서 결국은 고점을 14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네. 5.25%를. 예, 그럼, 그러다가 이제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융 시스템이 네. 붕괴되는 시스템 위기가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는데 네. 우리나라 환율의 고점은 2009년 3월 6일 날 일어났습니다. 네. 1,597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09년 3월 6일 날 2004년도 기준금리 올렸던 게 영향이 2009년 3월 6일 날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고점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의 영향이 앞으로 조금 있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침체와 더불어 어. 침체 저점에서부터 어. 다시 완화 기조로 치고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일어날 수 그게 있습니다. 언제쯤? 그래서 그게 보는 게 아마 2024년 정도. 2024년. 예, 연준이 점도표상에 계획하는 거는 어. 9월 점도표를 예를 들면 예. 올해가 4.4, 내년이 4.6, 29년이 3.9, 25년까지 했습니다. 2.9로. 네. 그러면 결국은 24년부터 완화 기조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4년에 아마 킹달러 고점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1,320원, 30원이지만 실제는 1,400원 넘었잖아요. 예. 그 이상으로 쭉 킹달러가 더 올라가서 정말 킹이 되는 순간이라면 원달러 환율 더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올라갈 최고점 상황이 2008년도는 2009년 3월 6일 날 1,597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도 아마 2024년도에 완화 기조 가면서 고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점이 어느 수준 정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기준금리 폭에 따라서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나리오상으로는 2008년도에 기준금리 상단이 5.2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5.25에 근접하거나 넘었을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해서 환율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한 1,500원대 후반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요? 네, 만약에 고점이 고점. 현재 연준이 얘기한 대로 5% 미만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유동성이 원인이 된 수요단의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 부분 오래 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2024년 정도까지 금달러 값은 올라서 환율이 1,500원 선 예. 이상으로 있을 거라는 게 우리 김효신 박사님 과거 역대 금리와 환율 수준을 본 통계 데이터를 통계 기준으로 데이터 했을 나오는 때. 시나리오별로 된다. 예, 예. 그럼 김대중 교수님도 이런 어떤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 상승, 네. 금리와 환율 간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슷하게 좀 전망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7입니다. 주가와 기준금리 반대의 관계에 있다. 예,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뭐 달러도 달러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3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원달러 환율의 지난 뭐 한 70년 기준을 보여드렸던 것 같이 환율은 계속 우상향이라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외환보유액? 들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신흥국의 전 세계 신흥국의 약 한 20%가 파산했습니다 이미. 스리랑카라든지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이미 파산을 했고 아르헨티나는 9번째 외환 위기가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미국의 강달러가 이번에 좀 진정이 되었지만 며칠 만에 네. 저는 이런 신흥국들이 이런 강달러가 지속된다면 최고 한 30%까지 파산할 것이다. 30%가? 예, 30%까지 파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항상 GDP 대비 외환보유고를 한번 보시면 예. 지난달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가 GDP 대비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한국은행 항상 뭐 충분하다, 걱정 네.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저는 환율이 1,440원까지 왔는데도 그렇게 안심하고 자신 있는 말만 하느냐. 한번 보시면 예. 대만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70%까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세계 2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예.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인도나 브라질보다는 더 높지만 네. 러시아나 사우디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GDP 대비 예. 외환보유액 비중으로. 그리고 또 뭐 외환 보유액 전체 금액으로 봐도 대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 GDP의 반도 안 되는데 예. 이렇게 대만은 철저하게 이런 금융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정부나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외환 보유액 자체가 뭐 사상 최대는 매달 국가 GDP가 성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연히 사상 최대가 되지만 네, 외환보유액이 이제 얼마나 더 필요하느냐. 우리 김대중 교수님 GDP 대비 3% 지금 23%입니다. 너무 낮다는 주장인데 너무 낮습니다. 예. 그게 충분하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네요. 기왕에 그 연준 금리 인상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도 곧 지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24일이죠, 금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준이 이렇게 조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면 우리도 빨리 먼저 속도 조절해야 할까요? 제가 저기 금융위원회 소속이지만 지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에 파견 나와 있어서 직접적으로 금리 예측을 언급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예, 의견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2월 남아 있는 연준의 기조도 매파에서 완화된 건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5.7%.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상 한 8번의 우리나라 경제 위기 중에 7번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이 삼중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또 아까 얘기하신 외환 부족 문제들, 자산 가격 폭락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자기 금융위기 때는 사실 2008년도에는 3개월 동안 460억 달러가 외환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우리가 거의 한 9개월, 8개월 동안에 지금 491억 불 정도가 이제 뭐 도시락 폭탄이라고 점심 때 약간 외환 담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율 방.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시장의 국채 문제라든가 이런 신용경색 부분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통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연준이나 우리나라 금통위원회에서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통상적이라는 표현은 0.2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전망을 하고 계신다. 예, 이거죠? 0.25 네. 수준으로 아마 할 확률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에 파견 계시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개인 의견으로는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미 금융 정책과 시장 동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효신 금융위원회 박사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